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뽑기 위한 지역순회 합동연설회 첫 일정으로 오늘 호남을 찾습니다.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초반 흥행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는 야권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6월 등판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출간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보류한 채 이 사건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마무리 직후 검찰 물갈이 인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본선이 오늘 시작됩니다. 잠시 뒤 본선에 오른 당대표 후보 5인의 전국 순회 첫 합동 연설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한희 기자, 오늘 오후에 첫 합동 연설회가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5명의 당권 주자들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7분간 정견 발표를 하는데요. 5명의 당권 주자들이 예비 경선을 통과한 뒤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나경원 후보는 통합 대표이자 정권 교체 적임자가 되겠다고 강조할 전망이고, 주호영 후보는 이 후보가 실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겨냥해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문표, 조경태 후보도 각각 경륜과 능력을 내세우며 당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4차례 연설회를 열고 다음 달 11일 당대표를 뽑습니다. 네, 첫 합동 연설회 장소로 이렇게 호남을 선택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네, 호남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전통적으로 약한 지역인데요.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지역주의 타파와 당 혁신을 외치며 지난해부터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서왔습니다. 지역 순회 연설회 첫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 것도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호남 동행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편 오늘 연설회에선 최고위원 후보와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정견 발표도 진행됩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10명이,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는 5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아서 첫 합동 연설회를 합니다. 첫 장소가 광주인 것만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광주를 찾은 것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 구애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일단 야당의 어떤 전대가 이 정도의 관심을 얻은 것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15년 전 정도,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와 이제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가 가장 이렇게 주목을 많이 끌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러한 주목도가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 후보의 어떤 등장, 이것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것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재보선 승리였던 거죠.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 희망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사실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여세를 몰아서 가장 취약 지역인 호남으로 지금 이제 무대를 옮겨가지고 하는 이제 연설회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호남 시민들에게 제일 먼저 이 후보들이 그들의 어떤 정견 발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호남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야당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와는 달리
좀 많이 변하는 거 아니냐. 네. 호남에 대한 어떤 애정을 좀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호남이 가졌던 그런 어떤 묵은 감정들을 어떻게 털어내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번 연설에 가장 우리가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지금 이 당대표 경선 이렇게 두 번 크게 국민적인 관심,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번 호남 찾은 것에 대해서는 호남 시민들이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정경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6월 11일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본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예비 경선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죠. 1위로 통과를 했어요. 이제 본선 구도가 1대 다 세대 대결 구도로 짜여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수나 득표율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굉장히 자세한 득표율까지 보도로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했고요. 당원 투표에서도 매우 근소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 당원 투표에서 앞장설 것으로 예상됐던 나경원 후보와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그렇다면 나머지 중진들이 이제는 이준석 후보를 맞상대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할 것이냐, 즉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본선에서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기에는 나머지 중진들 같은 경우는 선수를 합하면 18선이 되더라고요. 20선에 가깝죠. 후보들이. 그런데 영선이 이준석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 18선에 해당하는 중진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 명분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유권자들이나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를 각각 나눠서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밑에서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그게 나경원 후보일지 주호영 후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후보에게 몰려들면서 물밑에서의 전략적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따라 본선 구도가 좀 요동칠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선처럼 여전히 이 3강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의 3강 구도에서는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의 표가 갈라지는 현상에서 어부지리를 얻어서 1위를 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 3강 구도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중진들 간의 이 전략적인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연설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이 후보들 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가 조금 더 당 대표에 어울리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경선 맞춤형으로 선거운동 이 득표 전략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대세냐 견제냐에 따라서 발언 수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지 보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리더십은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리더십은 전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젊어지고 더 개혁해야 된다는 큰 명제 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봅니다. 변화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변화 수용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위험한 변화는 큰 선거를 앞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을 들고 나왔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 젊음의 변화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를 해서 조심해야 된다. 어떤 조직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당심과 민심도 뭐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지금 당심에 있어서는 1위, 2위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본선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책임 당원이 32만 8,889명이에요. 네. 네, 이 중에서 사실 모바일 투표를 6월 7일, 8일 날 해요. 이건 선거인단. 아까 지금 말씀드린 32만 8,889명을 상대로 6월 7일, 8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6월 9일, 10일은 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한테 ARS를 8번 돌려요. 저희가 일정을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4번 돌리는데 이번에는 다 참여하라고 8번까지
30%까지 돌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상대로 또 30% 여론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또 돌립니다. 그래서 7, 8, 모바일 투표하니까 그렇지만 9, 10은 전화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도 네. 전화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7일 날부터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9일, 8일밖에 안 남아 있어서 지금 후보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고 열심히 돌아다닐 텐데요. 그 보통 때보다 이제 언택트 선거인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장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책임 당원들은 버스 타고 오면서 이제 일정 부분 마음도 서로 다지고 밥 먹고 오면서 마음도 다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바일 투표랑 ARS밖에 안 하니까요. 네. 이렇게 모바일 투표를 한 거는 기록이 남아요. 근데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당심이 민심에 수렴할지, 아니면 지금 중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통합대표나 아니면 안정적인 대선 관리나 이런 데 중점을 둘지, 이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제가 바로 직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누가 될지 뭐 이런 네. 것도 예측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막판은 마지막까지 이제 손에 땀을 쥐는, 그래서 흥행은 일단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암암리에 모 후보를 우리는 밀어야 된다, 이런 게 사전에 좀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언택트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지금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도 예비 경선에서는 50대 50이었는데 이제 본선으로 가면은 70대 3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게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심 민심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요. 그러면 본선에서는 이 방식대로라면은 당심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심의 영역, 다시 얘기하면 조직표가 작동할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 뭐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심은 누적된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당원들의 표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변성이 매우 높은 여론조사의 어떤 국민들의 이 시각에서 보는 그런 성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차 경선을 했잖아요. 예. 여기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전략 다시 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개판은 없다 그래도 가까운 뭐 이렇게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직표를 가동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70%로 이제 당원 투표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33만 명이 직접 모바일로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네.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화 와가지고 내 누구요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의 어떤 동원 능력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18대 0인데 이 중진들이 단일화하겠느냐. 정치는 현실이죠. 지금 이번 당대표가 사실 내년에 이 대선 그리고 그 직후에 있을 이 가장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네. 좌우하고 주도하고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 내가 이번에 이랬으니 뭐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의 대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변수, 70%로 올라가는 당원들의 어떤 숫자가 증가된다는 부분, 그리고 중진들의 어떤 단일화 여부가 사실상 이번 대표 경선의 결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룰대로라면은 일부 언론에서는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위인 이준석 후보와 2위인 나경원 후보 간의 차이가 10%에서 이 70%와 30%의 룰을 적용했을 때는 6, 7% 차이까지 격차가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되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이 당심, 뭐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론가님, 이거는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자신감의 표출이고,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민심을 따라라, 당신이 민심과 달라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비 경선을 보면 이준석 후보의 자신감이 그렇게
빗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차 예비경선 지금 언론에 공개된 득표를 보게 되면 당원들도 상당 부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30% 이상을 한 번도 국회의원 원내 입상 안 해본 젊은 후보가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이 잠깐 나왔지만 본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이 민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로 표본 통계를 나눠서 응답을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조직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후보 측도 또 주호영 후보 측도 예비경선 결과와 무관하게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모바일 투표라는 당원들의 선거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의 대다수는 영남 지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 당원들의 그 영남권에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남은 기간 일주일, 이주일 내내 언론의 관심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언론에서 계속 처음부터 공중전으로 이만큼 떴기 때문에 언론에 계속 주목될 만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보낼 텐데 사실 예비 경선까지를 보면 이 이준석 후보의 공중전에 대응하는 중진들의 언론형 메시지가 그렇게 세련되진 못했어요. 네. 괜히 산 이야기 꺼냈다가 오히려 더 당하고 차 이야기 꺼냈다가 더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남은 일주일 동안 중진들이 지역 조직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언론의 공중전에서 얼마나 세련된 메시지 그리고 본인들이 단순히 안정감만 있는 중진이 아니라 이 넘쳐흐르는 개혁과 변화의 에너지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끝까지 결과를 모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감이나 경륜만 지금 내세우는 예비경선 때와 다를 바 없는 언론 메시지가 남은 일주일 동안 나온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쪽에 무게감을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과정에서 경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해묵은 계파 갈등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특정 대통령 후보와 가까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그렇다면 통합 후보,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대표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특정 대선 후보와 친분 관계가 뚜렷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맥락을 좀 보고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최연소 후보를 향한 이 개파 부활론 언급을 한 거죠. 중진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마 나경원 후보가 얘기를 할 때는 그 2주 전까지 유승민 개파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네.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어떻게 데려올고 어떻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여성신문 TV인가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21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하태경 의원하고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불고 있는 돌풍 그런 기류에 맞춰서는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후보가 이제 처음에 대통령 만들고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유승민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중에 별로 안 두고 있었지만 그 뒤에 윤석열도 있고 최재형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파의 대표격이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사실은 이제 좀 과장된 얘기고 이제 지금은 개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치기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특정 개파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파 논쟁으로 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6월 7일, 8일 하는데 6월 9일, 10일은 이제 모바일 투표에 미참여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또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ARS도 8번을 돌리기로 했거든요. 4번이 아니라 보통 때보다 2배를 돌리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30%가 들어가고 하니까 좀 더 이제 당 내의 상황 그리고 선거 공학적인 얘기보다 좀 더 큰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심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는 별로 서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공학적인 얘기, 뭐 네거티브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어느 때보다 흥행 중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정까지 알아볼 정도면은 뭐 흥행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 뭐 바람이가 돌풍이 조직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렇게 흥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되고 난 다음에 후유증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우려가 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지지했던 사람,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껴안느냐가 국민의힘에게 남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면 젊은 사람 밀어주고 세대교체하자 나섰던 사람들이 역시 국민의힘은 안 되는구나, 올드하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되면 나경원 후보나 이 주호영 후보 같은 중진들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당원들이 국민의힘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지지했던 그 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진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현상으로 대비되는 이 젊은 사람들 2030의 정치 참여 열풍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계속 해먹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몇 선 출신의 사람들을 뭐 당대표 비서실장이다 사무총장이다 앉힐 것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당의 중역을 맡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너무 기세등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을 세우고 있지만 당을 오랜 시간 지켜온 원로나 중진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지만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 결정이 나온다면 이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이준석 후보 측이나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양측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야권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의 돌풍으로 청년들의 문제가 또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좀 무서운 현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낡고 고루함의 상징이었었는데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생기발랄한데 저게 얼마 전까지는 이 우리 당,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언제 저게 절로 갔지? 네, 뭐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경계심도 있고 또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2030 지지율 회복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열풍 또는 뭐 돌풍이 뭐 청년 문제를 다시 소환하고 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만큼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변화가 민주당에게도 어떤 면으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재수 의원 얘기했지만 부럽죠. 역동성이 발생을 하고 네.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러운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열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30대 후반에 중후반에 후보가 1등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변화를 일부분 만들었다. 기정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종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이어져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긍정적인 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예단이라고 봐요.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성과가 사실 그 내용이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당이 변화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리더십을 갖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후보가 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굉장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정치권 전반 그리고 정당 정치에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지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예선전에서 나타난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후 본경선 궤도에 돌입한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대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당대표 선거와 계속 연관지어서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각각 다른 셈법을 가지고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경원 후보가요, 경선 연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 후보만 태워 성급히 대선 경선 열차 먼저 출발시켜서는 대선 승리 종착역에 다다를 수 없다. 야권 전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대선 열차 출발일을 9월 추석 이후로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선 연기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경선 연기 아니면은 대선 후보를 좀 더 늦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플랫폼 지도부를 만들겠다, 통합 대표를 하겠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제 이준석 후보 발언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엔 대처를 잘못했다고 했지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다 열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도 보관을 갖고 있다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경선 시점만 이제 문제가 되지 이제 문호가 다 열려 있다는 거는 모든 후보들이 사실은 당대표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선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이 부분을 선점은 했어요. 선점을 하면서 사실 지금 그 야권에서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걸 보고 우리도 좀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러면 이제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대 정당 규모에서는. 근데 그랬을 때 저쪽 후보가 정해지면 우리가 우리 후보를 정하는데 참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선거에서 해요. 야권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데 김동연 전 부총리 다 입당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당을 하자마자 선거를 치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정해놓고 그럼 오세훈 시장 때처럼 그렇게 단일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이. 그래서 당 밖에 있는 후보들한테 좀 더 공정한 경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호가 열려 있고 개방적으로 빅텐트를 치고 정권 교체라는 가장 강력한 대의명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경선도 좀 연기하고 문호도 모두 개방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점은 했지만 후보들 사이에 차별성은 곧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 대부분 동의할 가능성도 또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네, 결국은 당 밖에 있지만 야권 측으로 분류되는 어떤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선에서 이 경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경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이 대선 주자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가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과연 누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거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준석 돌풍을 저희가 앞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이제 바람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과연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셈법 계산을 분주한 것 같아요. 지금 범야권 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전당대회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누가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식의 계산 또는 발언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의 다른 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진들은 통합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이나 김동연, 최재형 같은 범야권 대선 후보군을 데려오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냈다면 이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열려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진 않겠다. 편의를 제공하진 않겠다면서 자강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경선까지 남은 일주일여 기간 동안은 결과적으로 이 후보들의 차별화 지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생각보다는 차별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네거티브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금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곤 있는데 그렇죠, 네.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경선 일정을 바꾸진 않겠다고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7월에 당원 당규대로 경선 일정 시작하게 되면 그 전에 무조건 국민의힘 들어오라는 것이고 이거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썩 반길 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나경원 후보가 제시한 것처럼 9월로 전대 이 경선 일정을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동의할 것인지 만약 끝내 동의를 하지 않고 편의를 안 봐주겠다는 메시지를 고집한다면 당 외부에서 보기에 또 당 내부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유승민 의원을 돕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건은 남은 본 경선 기간 동안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야권의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향적으로 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윤석열에게도 문이 열려 있지만 특별히 더 보너스를 주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특히 당심이나 민심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당대표 선거 당연히 진행 중이지만 유력 당대표 후보로 예비 경선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정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뭐 당 밖의 대권 주자들은 입당 문턱이 낮아지면서 당으로 끌어들일 확률도 높아지고 당내 주자들을 키워서 오히려 또 그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거에 반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지금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 문제. 네. 그리고 뭐 김동연 등등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전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빅텐트를 이제 쳐서 그것을 주도하고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권은희 의원이 바로 이제 안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속값은 쳐주겠지만 후하게 쳐주겠지만 뭐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면 이런 멘트가 이준석 후보에게 네. 나왔어요. 이거는 당대당 통합 같은 거는 난 못하겠다 선을 분명히 그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유구는 정도는 돼야지 수입소 돼가지고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이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자기 정당의 사람을 키우고 정당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러면 야권이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고 그 정도로 한가할 수 있느냐? 지금 영입이 없이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준석 최고의 어떤 그 유연성 뭐 이런 문제도 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관이 많다. 일단 이렇게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선 관련해서 얘기를 저희가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했죠. 이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반박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한 공격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 부인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별 얘기가 없지만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변호사님. 최근에 또 이제 행보를 보면은 얘기는 안 하지만 행보는 많았어요. 뭐 반도체도 공부하러 가지고 또 최근에 공개된 걸 보면은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만나서 또 공부도 하고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패널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권위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이제 걷는 모습이라든가 앉아있는 거라든가 태도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얘기를 나눠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리고 뭐 저는 본 게 되게 오래됐는데 그럴 때 모습은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개인적인 모르겠지만 의견이라는 예, 네. 수다쟁이 네. 예, 달병가 다병가거든요. 약간 아줌마 같은 그런 모습과는 달리 말하는 모습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대표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그
체인 이런 부분 신기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본인이 꼭 해야 되는 빅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이제 습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즐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즐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언제 등판할 거냐, 등판은 할 거냐 이런 게 제일 관심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등판은 뭐 거의 확실한 거를 다 알고 있고 언제 등판할 거냐는 건 제 취재는 법조인한테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시각이 법조인 시각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을 해야 뭔가 공개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 그전에는 그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떠나온 검찰 조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원고에 있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점이 정말 취임을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바로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가 7월 말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9월까지 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6월과 7월 사이 뭐 이 부분 6월에는 전당대회도 끝나서 야권 지도부도 형성되고 검찰총장도 새로 취임을 하고 이러면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신 얘기이기 그리고 때문에 오래됐어요. 저는 본 지가.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변화했을 주시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들 나오는 이유는 다 반공개 행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직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뭐 6.11 전당대회 전대 이후에 나오지 않겠느냐. 뭐 퇴임 이후 딱 100일이 되던 날이다. 이렇게 뭐 분석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7월 말 총장 임기 이후에 나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행사에서 뭔가 메시지를 걸고 나오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저기 사건 관련된 파일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 뭐 파일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야권 내에서조차 윤석열 뭐 이런 관련된 문건들 뭐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본인이 이렇게 비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제 정치 선언을 빨리 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의 검증권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기자들 굉장히 궁금해하죠. 취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정치 행보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런 나가고 싶은 것만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주는 것만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란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하루빨리 다른 어떤 고려 없이 뭐 예컨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든 아니면 국힘당의 당대표가 선출되건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하루빨리 이제 정치를 할 거면 선언을 하고 검증의 무대에 오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나와서 검증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김관옥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책을 하나 출간을 한다고 내일이죠? 해요. 네. 회고록을 출간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목은 조국의 시간입니다. 이게 자서전은 아니라고 해서 평론가님 어떤 내용의 책인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더 좀 더 궁금한 거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책을 내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대선 경선 과정, 민주당의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낸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다수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 조국 때문에 4.7 재보궐선거가 졌다거나 이런 평가들이 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으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겠다. 내가 민주당 내부 또 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의사로 읽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이 수사를 받고 재판할 때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일부 내용들, 발췌된 내용들을 보니까 다분히 본인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소구력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는
이 사건을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드러난 판결문 결과에 근거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 눈에는 네. 여전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구나. 남동생과 배우자가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대권 주자들도 네.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본선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온 게 저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특히나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조국 사태, 조국 회고록 출간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어떤 지적, 분석들, 본인들의 소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조국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 이낙연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그간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하셨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권 후보죠.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다.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권의 이런 대권 주자들 하나씩 말을 얹고 있습니다. 이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하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냈다. 어떻게 본인 소회를 어떻게 밝혔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처음에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건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여권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분명해요. 대선 그리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출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이 책 내용과 사실관계가 부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고 재판에서 나온 결과와 이 책 내용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지금의 주장이 자기 변명 이런 것들로 일관되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야당 측에 의해서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진중권 전 교수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 후보가 되려면 아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글을 남겼고요. 또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게 항복한다. 안 말릴 테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책도 내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책 약속에서 얘기했던 입시제도의 공정 문제, 그러니까 논문 제일저자 문제라든가 인턴십 문제라든가 위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다 걷어들이는 모습까지 보여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나타나서 검찰개혁 얘기하시고 이래요. 이런 모습이 야권에서는 여권이 분열될 수 있겠구나. 여권이 또 조국 전 장관 사태에 휘말려서 한두 달은 가겠구나. 이 얘기가 저희도 지금 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각인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서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이 있었다. 민주당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이제 유명 컨설팅 회사에다가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분석해달라고 보고서를 좀 의뢰했더니 거기에 요인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태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권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오잖아요. 부패 이러면서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민주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 영향력 그리고 재판은 법적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써낸 부분을 보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데 법적 책임은 거의 이제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이런 게 어렵다는 건 좀 알고 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책을 써내고 이런 거는 본인한테도 불리하고 배우자한테도 불리하고 친동생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 그냥 정무적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되는 부분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이제 그 논거를 대기 위해서 책을 낸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책이 많이 팔리니까 돈도 네. 벌시면 변호사 비용에도 보탬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 전 총장 움직임과 함께요.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출간의 배경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엿새 뒤 내사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법무부 차관직에 오르면서 뒤늦게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곧바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이번 정권 법조계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에만 3차례나 말이죠. 거짓말에 거짓말, 드라마 제목인 줄만 알았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일선 경찰을 앞세워 꼬리 자르기를 하려던 건 아니라고 믿어야겠죠.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당사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해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열어서 택시기사가 동영상 촬영하고 집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택시기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끊었어. 택시기사가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경찰. 본인들 마음대로 할 거면 법은 왜 있습니까? 법무부 차관은 사퇴하고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검찰 기소를 앞두고서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봐주기 의혹에 낱낱이 진상을 밝히겠다며 진작에 나섰던 경찰은 화나요 뉴스가 진행되는 지금 이 순간 이 차관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나서야 한참 뒤늦은 피의자 조사에 나선 셈입니다. 차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수두 색이 머리를 숙이고 귀를 막는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위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란 이 말이 왜 떠오르는 걸까요? 권력 무죄, 서민 유죄라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봐주기 수사, 법 적용 특혜, 블랙박스 영상 은폐, 거짓 해명 의혹까지. 민중의 지팡입니까? 권력의 지팡입니까? 경찰을 믿어달란 말 본인들이 하고도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나요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현재 경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네, 사회부 박건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이 언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까?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에 출석한 건 오늘 오전 8시 15분쯤입니다. 직접 운전을 하고 경찰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이 차관은 변호인 한 명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8일에는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택시기사는 합의 다음 날 처음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수사관이 폭행 당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택시기사는 영상을 수사관에게 직접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때는 경찰에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걸 인지한 시점이라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이 차관에 대한 경찰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뒤늦게 이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회에서 이제 심의 결과가 발표되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렇게 뒤늦게 부른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원래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규칙에 어긋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사의를 표명한 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제 소환 일자가 잡힌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정권에도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네. 아마 공무원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이용구 차관도 저는 진작에 사의를 표명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부담도 덜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 트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법무부의 장관도 차관도 다 재판 받으러 다니면 가서 판사한테 아니 이날은 장관님이 재판을 받으시니까 저한테는 이날 재판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겠는 건 정말 너무 우리가 슬픈 일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셨죠. 이랬다는데 이제 차관 가서 직업이 뭡니까?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요. 법사위에 소위에 계속 참석을 해야 돼요. 소위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 그때 항상 파트너가 법원 행정처 차장이 나와서 같이 계속 회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겠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법원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범죄가 사실 국민들이 양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거졌을 때 진작에 사의를 표명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경찰, 검찰이 일반인들 이렇게 너무 명확한 사건도 이렇게까지 끌었겠나.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빨리 처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과는 같이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검찰 얘기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일은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입니다. 교수님, 지금 여야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르면 이번 주에 결국에는 그냥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저는 바로 임명될 거라고 바로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날 봤지만 사실은 김호수 후보를 검증한 것보다는 서로 청문위원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조국 전 장관의 얘기로 사실은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청문위원들끼리 말다툼 끝에 결국엔 파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루를 더 열어달라고 그런 청문회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검찰총장이 지금 3개월째 공석이 돼 있거든요. 체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마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정상화가 빨리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청문회 선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야당이 문제 제기가 아주 심각한 정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검찰 인사회 직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인사를 두고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 적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탄력적 인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검장과 검사장급에 대한
어떤 대규모 대폭 물갈이 인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암시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검장들 특히 고검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좌천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인사는 한 적이 없죠. 고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시키는 수준의 인사는 검찰 출신의 이 김종민 변호사 본인이 SNS에 올린 글에 의하면 독재 정권에서도 감히 시도를 못하던 인사라고 합니다. 군으로 따지면 4성 장군 갑자기 3성 장군 만드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흔들어버리면 어느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사실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징계가 부당하다, 징계를 미뤄달라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죠. 고검장들이 모아서 그럼요. 성명을 낸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편 아닌 고검장들에 대한 길들이기 수순 인사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 적체가 심하다고 하는데 보통 이 고위검사 인사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임기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부장검사 이상급 고위직 65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아마 1년 동안 가장 많은 부장검사급 이상이 사표를 낸 해가 바로 지난해 2020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수가 사표를 내서 인사 적체가 심하지도 않다는 게 대다수 현장 검사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인사 적체를 이유로 직제 개편까지 운운하고 나선 것은 이참에 김호수 총장 임명과 동시에 고위검사들 대부분을 친정부 검사, 정권과 좀 강하게 어떤 유대감이 있는 검사들로 바꾸면서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야당과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심재철 남부지검장의 중앙지검장 임명설 등등 여러 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과도하게 편향된 언론에서 지적하는 인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살아있는 권력 잘 수사하고 있는 이런 검사들에게도 중앙에서 좀 중용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골고루 좀 탕평책의 인사를 펼쳐야만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이 앞서서도 많은 사표들이 줄줄이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조상철 고검장도 박 장관의 인사적체 발언 이후에 사표를 또 냈고요. 내부 분위기도 다소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내부 이제 현직 부장검사가 올린 글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남겼어요. 지금 검사장들도 검사장 된 지 1년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말 안 듣고 사표도 안 내는 고검장들 쫓아내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변호사님, 이 법조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표 내고요. 이제 장명수 대구고검장 사표 냈는데 이분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고검장 하나 키워내려면 국민 세금이 25년 이상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아직도 안착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고소고발 범죄 그리고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조직 개편하고 내규 개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이고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 고소고발 사건은 아예 수사도 안 해주나 아니면 내 거는 천천히 하고 남의 거는 빨리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사 현실에서. 그렇다면 이럴 때 고검장들이 자신들이 가진 수사 경험, 경륜으로 혼란을 해결해 주는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한테 직을 걸고 직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래 조직도 다독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만둡니까? 버텨야죠. 버텨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봉사를 해야죠. 버틴다는 표현이 맞지 않고요. 저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국민 세금 받고 이만큼 경륜을 쌓아온 만큼 국민들한테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라 그러거나 어디 연구위원으로 가라고 하면 모멸감이 느껴지고 자괴감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건 개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은 모두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공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만둘 필요도 없고 그만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궁금한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성균 지검장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피고인 신분이긴 한데 승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이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조직의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조직의 안정, 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사실상 수긍할 수 있는 인사, 이런 합리성을 띈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피해자의 어떤 신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돼가지고 조직의 어떤 불안정성을 높인다면 이 자체로서 조직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아마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아직 인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안 가야 되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법무부 차관은 절대 가면 안 되죠. 장관, 차관 교대로 재판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차관으로 발령을 안 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상황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월성원 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기소를 앞두고 대검에서 좀 보류를 했는데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 것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감사원으로부터 강압 조사를 받았다 이런 혐의로 최재형 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해놓고 진즉 기소했어야 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이 기소는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검이 문개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정당하게 이 과정의 절차적 불법성을 밝혀낸 최재형 원장 수사하는 것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또다시 이 정부에서 새로운 대선 주자를 지금 키워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 수사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더 크는 것이 아니냐.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최재형 원장이나 이 감사원에서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면 그걸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의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백운규 전 장관이나 최이봉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는 해야죠. 이 기소를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새로 와야만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해당 수사 자료와 영장 청구할 정도면 내부적인 근거는 검찰에서 다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연하다는 듯 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게 윤 전 총장 자리를 비우니까 무게추를 잡고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삼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됐다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이 검찰 수사 방향이 반대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수사를 두고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자, 도둑을 잡으랬더니 감시자를 잡겠다고 한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복 수사는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예컨대 인지 수사를 만약에 검찰이 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보복성이 있는 것인데 이게 녹색당 등 이제 사실 월성 1호기를 이제 조기 폐쇄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서 절차적으로 권한 남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고발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고발을 안 하고 고발 당했는데 수사를 안 한다. 그 자체가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인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복성의 어떤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사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상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되겠죠. 네, 고발이 된 만큼 고발인으로서 피고발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앞둔 법조계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국내에서 흥행한 영화들의 또 해외 원작으로 준비를 했네요. 네, 뛰어난 영화는 국가를 넘어 리메이크되곤 하는데요. 국내에서 흥행한 한국 영화의 원작이 된 해외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 그리고 열쇠 도둑의 방법입니다. 네, 먼저 이 퍼펙트 스트레인저는 사실 저도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완벽한 타인의 원작인데 기네스북에도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016년에 개봉했는데요. 3년 만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터키, 프랑스, 러시아 등 18개국에서 리메이크됐습니다.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개봉해서 500만 넘는 관객을 모았고요. 원작 영화는 이듬해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네, 그렇게 리메이크가 많이 됐다는 건 각본도 훌륭하고 또 국적 불문,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아서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으로도 각색돼서 국내에서 초연되고 있는데요. 오래된 친구 7명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한 친구 부부의 집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등 이 많은 부분이 원작에도 그대로입니다. 사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어서 블랙박스와도 같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꺼내두고 다 같이 보자는 제안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Per la durata della cena, messaggi, WhatsApp, telefonate, leggiamo e ascoltiamo insieme. Tanto noi non abbiamo segreti, no? 네, 영화는 우리가 세 가지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요. 공적인 삶과 사생활, 그리고 은밀한 삶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있는 동안 이 비밀들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어긋나는 친구와 부부 사이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네, 뭐 완벽한 타인하고 비교하면서 봐도 참 재밌을 것도 같아요. 네, 우리 영화에서 좀 더 맛깔스러운 연기로 웃음을 자극했다면 이 원작에서는 때론 진지하고 담담한 연기들을 보여주면서도 긴장감을 높입니다. 특히 카메라가 식탁에 앉아있는 여러 배우들 그리고 주방에서 식탁까지 한 화면에 담아내면서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 대사를 하지 않는 다른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반응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열쇠 도둑의 방법입니다. 유해진 씨가 주연으로 나온 럭키의 원작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어 제목으로는 열쇠 도둑의 방법, 그다음에 영어식으로는 키 오브 라이프, 인생의 열쇠인데요. 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기억을 잃은 사건으로 청부 살인업자의 인생이 한 무명 배우와 바뀝니다. 두 영화 속 한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럭키도 600만 이상 본 사실 흥행작이잖아요. 원작의 매력은 어떤 거죠? 네, 아무래도 독특한 캐릭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결혼 상대도 없이 우선 결혼식 날짜부터 정해놓고 프로포즈 계획까지 짜놓는 잡지사 편집장은 무엇이든 꼼꼼하게 적는 습관이 킬러와 닮았습니다. 열쇠를 바꾼 장본인인 단역 배우는 이 킬러에게서 연기에 대한 설교까지 듣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은 시끌시끌한 한국 영화보다는 원작 분위기는 또 확 차분한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영화 럭키가 캐릭터의 개성을 극적으로 살려서 몰입도를 높였다면요. 이 영화는 담백한 연기에도 아기자기한 설정들이 눈길을 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국내에서 리메이크된 원작 해외 영화 살펴봤습니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하는 P4G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주요국 정상 등 68명이 참석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여름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조기 개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식 개장 전까지는 파라솔이나 샤워장, 탈의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수 가능 구간도 일부 제한되니 참고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SK, 현대차, LG,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회동을 추진 중입니다. 합의 정상회담 성과에 기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가 이번 주 목요일 시행됩니다. 수능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이 포함됐습니다. 수험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 오늘 방송 전에 하늘 보니까 화창하던데 하루 종일 쾌청한 겁니까? 아쉽게도 조금씩 오후부터는 흐려집니다. 아, 요즘 비가 자주 오는데 또 주말 비 소식인 거죠? 네, 또 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쯤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고요. 서울에도 오후 7시쯤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네,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으니까요. 운전하실 때는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고요.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이 시작되는 주간
주간 날씨 궁금합니다. 네, 월요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는데요. 모레부터는 다시 더워집니다.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요. 목요일엔 서울, 경기와 영서, 제주도에 비 예보 또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